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곳곳에서 해킹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최근의 상황과 그에 대한 수습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해킹 사태 조사 등 책임이 있는 정부 담당 부처들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업이 신고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조사를 벌이거나 해킹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예고됐는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자, 일단 대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KT가 또 새로운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T는 기존 무단 소액 결제 사태 외에도 추가로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하고 어젯밤 11시 57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습니다. KT는 SKT 사태 이후 외부 보안 전문 기업을 통해 진행한 보안 점검으로 어제 저녁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규모나 어떤 서버가 해킹됐는지는 확인 중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소액 결제 사고와 관련해선 362명에게서 2억 4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카드에선 297만 명의 CVC 정보 등을 포함한 민감 개인 신용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정 사용 사례는 현재까지 없고 추후 가능성도 낮다고 금융위원회는 보고 있지만 취약점에 대해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해킹 사태들에서 유독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다라고 정부든 기업이든 발표를 했다가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고 또 그때마다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이게 상당히 소모적인 패턴인데 어떤 대책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번 KT 건만 해도 앞서 SKT 사태 당시 정부는 전 통신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었는데요. 결국 KT는 서버까지 해킹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SKT 서버에서 발견된 문제점만 점검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공색한 변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뒤늦게나마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정원과 개인정보위원회,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총동원돼서 종합보안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업이 고의적으로 해킹 신고를 지원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CEO와 CISO 책임을 강화해서 결과에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자, 이렇게 불과 어젯밤에 또 새로운 해킹 피해를 신고한 KT와 달리 롯데카드는 물론 초기의 발표보다는 훨씬 심각했지만 비교적 자세히 정리된 유출 피해를 알렸습니다. 모두 3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사람마다 피해의 강도가 달라서 대응도 다르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피해 강도는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일단 피해 수위마다 받게 되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롯데카드는 297만 명 유출 고객 전원에게 유출 여부와 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 문자만 받았다면 CI, 가상 결제 코드 등이 유출된 것으로 현재까지 이것만으로는 부정 사용이 불가능하니 그나마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발급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롯데카드는 안전한 카드 사용을 위해 카드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을 적극 권장한다며 앱과 ARS를 통한 재발급 방법을 안내했는데요. 이 문자를 받은 분들은 온라인 신규 등록 시 필요한 카드 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이 유출돼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 거래의 경우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발급 대상까지 오른 분들은 아무래도 이미 본인의 정보가 유출된 상태다 보니까 대응하기에도 상당히 꺼려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안전합니까? 네, 우선 일부 식별 가능 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배송 관련 링크나 콜센터 번호로는 전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발급을 신청한 뒤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당국이 만든 카드 배송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카드 배송 단계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 소액 결제 등 2차 피해도 생길 수 있어서 사용 내역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해킹 사고가 업권을 가리지 않고 터지는 와중에 만약에 해킹된다면 가장 위험한 곳은 어딜까 생각해 본다면 역시 은행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권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은행들 곳곳에서 비대면 대출을 중단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한승 기자, 그러면 은행들이 비대면 대출을 아예 받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하는 대출만 중단했고요. 가장 많이 쓰는 비대면 채널인 은행 앱을 통한 대출 신청은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은 오늘부로 인터넷 뱅킹에서의 개인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금담보대출, 직장인 대출 등 7개 상품 판매가 중단됐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앱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인터넷 뱅킹에서의 대출 취급은 사실상 종료된 셈입니다. 판매 중단 이유는 인터넷 뱅킹에서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을 적용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비대면 대출 신청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분증 위변조 판별 시스템이나 안면 인식, 영상 통화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의 경우 카메라가 없는 데스크탑에서 이용할 수도 있어서 명의 도용에 취약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이번에 중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상황이 그렇다면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종류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신한은행은 이미 7월 1일부터 개인 인터넷 뱅킹과 슈퍼솔 앱을 통한 비대면 신규 대출 취급을 완전히 종료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명의 도용 방지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은 이용자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9월 인터넷 뱅킹 대출을 종료했고 농협, 하나은행은 인터넷 뱅킹으로 대출 신청과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3분기까지 은행권에 본인 인증을 강화하라고 권고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은행권이 판매 채널을 줄여가면서까지 대응하고는 있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해킹 수법에 보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이른바 핀셋 규제라고 해서 수도권 혹은 서울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제의 근거가 되는 실태조사 통계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조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간 서울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자체 기준에 따라 서울의 부동산 실태를 샅샅이 살펴보기 위한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이런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는 사실 됐었는데 이제 실제 조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서울시가 부동산 금융 실태조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부동산 정책개발센터는 주택 부동산 수요 동향과 전망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조사를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일단 이에 앞서 일부 지역 혹은 유형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업체 선정에 들어간 겁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일반 주거 현황 그리고 부동산 자산, 대출 등 주택 금융 소요에 대한 현황 파악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주거 실태 조사 대비 더 상세한 지초 자료를 만든다는 건데 이르면 내년 초 통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 2억 8천만 원이 투입되는데 과거 조사에 비춰볼 때 8천 표본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조사된 결과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네, 주택 기반의 조사가 핵심인 만큼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해제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 자료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강남 3구를 재지정하면서 청동, 마포구 등은 제외했는데요. 서울시 내부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부동산 정책 취지에 정부의 일괄적인 대출 규제가 맞지 않다고도 정면 비판했는데요. 정부가 최근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까지 확대하려는 가운데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 수립에 유의미한 자료를 도출해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은행의 이자 장사를 막고 과도한 가계부채를 단속하며 생산적인 영역으로 돈이 흐르게 한다. 정부의 기본적인 금융정책 기조죠. 이를 위한 규제 수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출을 내줄 때 은행들의 부담은 늘리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때는 그 부담을 줄이는 건데 이게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일단 규제가 어떻게 바뀝니까? 네, 우선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본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자본 부담은 늘리고 비상장 주식과 펀드 투자분에 대한 부담은 줄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주담대에 적용되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립니다. 은행이 만약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10%를 유지하려면 주담대 자산 1조 원당 자본 부담이 50억 원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주식과 펀드의 위험 가중치는 원칙은 400%에 장기 보유 목적 상황 등에만 예외적으로 250%를 적용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250%를 적용하되 예외에 해당할 때만 더 높은 위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치 변화가 현실화됐을 때 일반 은행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일단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필요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새로 대출을 해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한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실수요자에게 대출이 못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모험 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도 대출 규제로 은행 순이익에 제약이 생기면 모험 자본 투자 여력은 기대만큼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주담대 위험 가중치가 5%포인트 오르면 은행권의 연간 주담대 공급액 275조 원을 기준으로 자본 부담이 약 1조 3,750억 원 증가하는데요. 이를 감당하려면 이익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올리는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당기 순이익을 뒷받침하는 이자 이익이 줄면 금융지주사들의 주주 환원 정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이어서 기업들 소식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어제 속속 신규 채용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히 삼성은 5년간 6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는데 4대 그룹의 규모를 합산하면 올해 채용만 3만 명에 달합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통계적으로 굳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자세한 대기업 채용 계획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일단 재계 1위답게 삼성그룹의 채용 규모가 상당한데요. 이게 기존 채용과 비교해서는 얼마나 불어나는 겁니까? 네, 일단 규모를 보면 삼성은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12,000명씩 6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연간 채용 규모가 약 10,000명 규모였으니 20%가량 늘린 겁니다. 삼성 측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주요 부품 사업, 바이오 산업, 인공지능 분야 채용을 집중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발표입니다. 지난달 19일 이재용 회장은 대통령실이 미국 방문에 앞서 진행한 재계 간담회에서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양지대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도록 투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 외에 다른 기업들의 발표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SK그룹은 상반기 4,000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로 채용을 진행해 올해 8,000명을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올해 7,200명 신규 채용에 이어 내년에 10,000명 수준으로 규모를 늘립니다. LG그룹은 3년 동안 청년 10,000명을 뽑을 예정이고요. 삼성을 포함해서 4대 그룹에서만 올해 3만 명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이외에 한화그룹이 하반기 채용 규모를 상반기보다 1,400명 늘려 3,500명을 뽑기로 했고 포스코그룹이 5년간 15,000명, HD현대도 5년간 10,000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 중에 현대차는 채용 계획만 내놓은 게 아니라 별도로 대규모 투자 계획도 내놨습니다. 특이했던 건 역대 처음으로 해외에서 심지어 최근 구금 사태가 터졌던 미국을 또 찾아서 그 계획을 내놨다는 건데요. 역시나 관련해서 언급이 나왔는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우선 관세와 비자 두 문제에 대한 언급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지 시간 18일 무뇨스 사장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15%로 낮출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무역협상 후속 합의에 빨리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됐다가 풀려난 사건에 대해선 한미가 단기 출장, 특히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상호 유익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투자의 상징이자 미래 모빌리티 전진 기지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본격 가동에 들어갈 준비를 시작했다고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a major step forward in our U.S. manufacturing strategy, and they will expand production capacity by 200,000 units by 2028, with a clear focus on hybrids and battery EVs.
네, 조금 전에 무뇨스 사장의 발언 내용 중에 친환경차가 언급이 되는데 관련된 현대차의 계획이 뭡니까? 네, 지난해 미국에 판매된 차량 가운데 친환경차 비중은 20%입니다. 이에 현대차는 하이브리드와 제네시스 판매 확대를 통해 현재 40% 수준의 미국 생산 현지화율을 2030년까지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엔트리부터 중형, 대형, 럭셔리를 포함해 18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투자 규모는 지난해 발표 금액보다 7조 원 증가한 77조 3천억 원이고 미국 투자 금액은 기존 11조 6천억 원에서 15조 3천억 원으로 3조 7천억 원 늘렸습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현대차의 희망과는 달리 한미 무역 협상에서는 급물살을 탈 만한 변곡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귀국 직후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먼저 이번 방미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다고 합니까? 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5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무역대표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났는데요. 지난 7월 양국이 관세 인하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지만 세부 이행 방안과 수익 배분 문제로 협상이 교착된 상태입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나라를 거론하며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상황인데요. 여 본부장은 미국 측의 한국은 산업구조와 교역 상황에서 일본과 다른 점이 많다며 단순히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좀 객관적인 자료와 그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시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자동차 관세 문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금과 비자 관련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까? 네, 여 본부장은 조지아주 현대차 LG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대거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도 사안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비자 문제를 조속히 풀기 위해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일상생활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교육과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가 불과 5년 뒤 5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업 시간 흘려듣기 쉬운 교사와 학생의 대화를 AI가 꼼꼼히 듣고 학생별로 어떤 표현으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분석해줍니다. 화자별로 어떤 말을 하셨는지 이제 저희가 말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요? 말뭉치를 묶어서 그 어떤 특정한 이제 학생이 얼마나 많이 말을 했는지. 초중 고등학교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AI 기초 역량 진단 평가를 통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합니다. 학생의 문제를 풀고 나면 정답과 오답에 따라서 계속해서 시험지가 변화하는 시험인데요. AI가 학습 성취를 추적을 해서 보완학습까지 이루어지게끔. 치매 어르신이나 발달장애인 등의 인지 능력을 높이기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버튼 3개만 조작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부담이 없으세요. 발달장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성과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는 세계 16개국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남녀노소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미래교육 기술들이 공유됐습니다. AI 기술은 우리 학습자의 자기 주도력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창의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서포트를 주는 그런 AI 활용 기술로 교육적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230조 원 규모인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은 5년 뒤면 2배 넘는 490조 원으로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돼지고기와 한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확대합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충북 음성군의 농협축산물 공판장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관련 대책에 따라 한우 공급 물량은 평소 16,000톤에서 3만 톤으로 늘고 돼지고기도 1.3배 확대된 6만 5천 톤이 공급됩니다.
미국 관세 등 해외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 2분기 해외 직접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총 투자액 기준 2분기 해외 직접 투자가 141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줄어들어 1분기에 이어 2분기 연달아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미 투자가 55억 4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7% 급감한 수치입니다.